유승민 전 의원님 이제 소식이 많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기 대선 시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렇죠. 어, 그 프로에 네. 저 앵커가 네네. 한동훈 대표하고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길래 제가 당연히 열려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모든 사람한테 대화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 우리 당 안에 정치인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는데 원론적인 그냥 덕담 예, 수준. 예. 뭐 이게 뭐 교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아직까지 교감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저 앵커가 뭐 이제 김문수 뭐 장관님이라든지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는 안 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힘에는 약간의 이중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예, 탄찬 탄반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연명, 아예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단명, 연명 단명과 단명. 찬반 찬탄 이 두 개 전선이 걸렸잖아요. 근데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명이기도 하고 그러네. 한동훈도 단명이잖아요. 오. 유승민 대표는 단명이고 김문수 장관도 단명인 것 같긴 해요. 단명이 뭐 일찍 죽는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단절돼 있다 이 말이지. 그 재밌는 말이네요. 네, 단명, 그리고 연명. 오늘 탄핵 찬성 반대는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홍준표, 뭐 김문수 이런 그쵸, 사람들. 그쵸. 찬성은 또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나니까 겹치잖아요, 그 사실은. 집합이 되는구나. 두 개 중에 두 개 다 같은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좀 그나마 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다 이제 이준석 또 오세훈까지 넣으면 이렇게까지 연대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있는 분들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렇게 따지고 또 명태균 씨하고 이제 관계가 있느냐 없냐 이래 따지면 이제 이수석님 말씀이 맞아요. 한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그런 공통점이 있죠. 좀 머리 나온 김에 뭔가 한번 해보시죠. 뭐 언제든지 아마 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사실상의 어떤 조기 대선의 스위치가 반쯤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대권 행보인 듯 아닌 듯 잠룡들의 대권 행보 본격화인데요.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당내보다는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워야지 또 본인이 또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덮으려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개의 눈에는 몸만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또 이제 여기에 또 한 대표가 저는 이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 제가 뭐 이 사자성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개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이전 투구라고. 네네 이전 두고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근데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엄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디스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 날 한 대표가 이제 국회는 아닌데 이제 본회의장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계엄을 해제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저 사람이 집권하면 계엄할 거다. 이러니까 당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붕풀이 하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일주일간에 다 그거가면서 읽어봤는데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윤석열 탄핵 공소장이에요. 그거 보면 윤석열 탄핵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그게 숱한 거짓말도 나오고 본인이 했던 말 뒤집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를 왜 체포하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아주 검사로서는 조선 제일검이라 그랬잖아요. 꼼꼼하게 잘 써놨어요. 이분은 뭐냐면 이재명 공소장이야. 그 책 보면요. 반이재명이 종교자 이념이에요. 이 사람이 시종일관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빈정상하더만. 너무 저기 검찰에서 제일 그 화양연화 시절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 뭐 자기가 4번 좌천 당하고 뭐 2번 압수수색 당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정치, 누구는 안 된다라는 정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일상계엄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는 훨씬 하드코어다.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상계엄,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거를 동률에 놓고 동급으로 놓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악수한 얘기도 2번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늦게 본회의장 들어와서 12월 3일 날. 네. 본회의장 자기한테 오더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지층을 생각해서 악수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뭐 졸렬하게 그러냐 그래서 악수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 걸 자기가 다 피했다. 오해받기 전에 피했다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라고 봐요. 실수라고 봐요. 탄핵을 성사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해놨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로 구성한 대기관이 2개예요.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면 국회가 유일한 국민이 직접 구성한 대기관이잖아요. 그럼 국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피할 게 아니라 국회장이랑 양당 대표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 국면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건지 고민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피했고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다음에는 대통령한테 수습죄를 들고 왔는데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거치를 당에 일임하자는 거를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썼더만요. 용어를. 당에 일임한 건 진짜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당은 그냥 임의기관이에요. 국민이 구성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거치를 국회에다가 해야죠.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국회가 그걸 안 따랐지만 뭐 당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자서전 출간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불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한 대표가 정치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도 시비는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 그 날짜는 사퇴 이후에 아무 활동을 안 하던 한 대표가 나오는 타이밍으로는 그거는 좀 빨랐던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을 이제 며칠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현재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해도 됐었는 거 아니냐. 저는 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런 국면에 탄핵 얘기도 보다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당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근데 이제 거 시기적으로는 좀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당내는 어차피 그 소란스럽고 예. 얘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당시 책 나온다면 보도도 안 나오는데 이미 책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야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다. 붙어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 얘기를 해라. 나는 유승민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안 싸우고 물러나는지 난 약간 좀 의아했다.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오래 간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그러지 마라. 붙어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승부수로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쨌든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열망이 높으니까 내가 이제 3년 하고 나는 이제 출마 안 하고 2028년에 이제 물러나겠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임기 단축 반대입니다. 다음 대통령 5년 하는 건 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들이 3년 하겠다면 전 좋다고 보지만 대통령 3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 빼고 나면 한 2년 할 건데 3년 정해져 있다고 랜드 일찍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대신에 저는 개헌의 핵심 목표는 분권형이거든요. 대통령 권력, 이른바 제왕적인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안 줄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주기를 맞추는 건 약간 리스키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는 정당이 다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권한이 기가 있어야죠. 좋으니까. 아. 그렇잖아.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커요. 국민들 선택인데 국민들이 물론 그럴 경향 가능성이 있는데 형님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보니까 좀 미국도 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됐더라고요. 프랑스가 원래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기를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정당이 다수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제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아하. 총리 권한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랑 안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권형이라는 거에 목표를 맞추면 개헌 안 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부터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헌법 안 고치고 그것도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도 지금 민주당 같이 다수당 이렇게 하니까 맨날 탄핵하고 맨날 특검하고 이랬는데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감시하고 견제하느냐. 견제할지 저는 않지. 대통령 국회 둘 다 권한을 더 감시 견제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할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절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입 딱 다물고 제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결정해라, 빨리 대선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비판이라고 뭐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때가 되면 얘기를 할 거라고. 또 하나는 개헌에 조심스러운 거는 왜냐하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자꾸 개헌 꺼내죠.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10월 며칠이었습니까 그때가 국회 와서 개헌하겠다라고 10월 24일. 밝혔잖아요. 예. 24일이죠. 이른바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씨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면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태블릿 PC 때문에 그날 저녁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 저희 국민들이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예. 이번에 꼭 해야 돼요. 예, 우리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홍 시장 페이스북에도 깜도 안 된다, 총선 망친 주범, 얼치기, 애 이런 표현이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또 디스전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또 인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워낙 또뭐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직설적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런 거 직설적이라고 그러네. 뭐 아니 뭐 요즘 이제 뭐 그건 막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시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 90도 폴더 인사하는 거 말고 홍 시장이 누구 좋게 이야기하는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대표도 뭐 그 중에 안 하고 너 들어오면 난 죽는다는 표현은 좀 아니죠. 뭐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홍 기자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 편을 열심히 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당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한테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돼버렸잖아요. 그분은 대구 시장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총리 후보 중에 하나였다면서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보위해주고 챙겼는데 공은 딴 데로 다 가버리고 지금은 또 여당의 지지층을 놓고 본인의 지지율을 김문수 장관이 뺏어가 버리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김문수 지사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만요. 유독 한동훈한테만 그렇게 하고 인형이라면 인형이 어떻게 주인을 탄핵한 데 나서요. 휴먼도 못 다니고. 근데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황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검찰에 계속 같이 있었고 건물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맞아요. 시켰고 당의 비대위원장을 시켰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고 당의 뭐 2인자 비슷하게 황태자 비슷하게 키운 네네네. 사람이니까 그걸 홍 시장은 또 인형이라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인형하니까 확 튀긴 튀더라고요. 표현력은 다양해요. 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김문수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갖고 그래서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구에 방문했을 때 홍준표 시장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모습이 이제 여러 번 포착이 돼서 그런 계산은 아닐까요? 홍준표 시장님은 조금 이제 최근의 상황이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자꾸 주변에 그렇겠죠. 밀려나는 네. 느낌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홍 기자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은 끝까지 못 간다. 왜냐하면 확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랑은 잘 지내야 이게 자기한테 온다. 그 지가. 나중에 뭐 나를 좀 밀어달라는. 그렇지. 그 지지하던 사람 어차피 내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잘 지내서 내가 먹어야 될 사람인 거고 한동훈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은 경쟁자고 실제로 붙어야 될 경쟁자니까 그건 좋은 소리 안 나가는 거고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개신교 주류 쪽 이른바 개신교의 보수 교단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참석했고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집회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쪽은 누굴 오세훈 시장을 그러니까 그 좀 주류들은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보다는 오세훈이나 좀 확정력 있는 사람들로 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개신교 쪽에서는 또 유승민 뭐 전 의원님은 전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확정력이라고 놓고 보면 그 바운더리는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긴 있을 텐데 그래 놓고 보면 오세훈이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명리스크가 명태균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명리스크가 그러니까 연명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본인은 뭐 이제 뭐 그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언론에서 이제 드러나기로는 뭐 저분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좀 끄림칙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한번 덫이에요.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계속 몰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세금 깎아주는데 이른바 목을 메고 있을까로 생각해 보면 원래 서울이 전통적으로 서울 포함 수도권이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 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 정도 이겼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20만 표 이겼어요. 네. 근데 이 흐름이 쭉 오다가 어디에 바뀌었냐면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그래서 87만 표가 졌어요.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가 붙었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25개 구에 전체 다 져버렸어요. 그만큼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하고 이재명 붙었을 때 전체적으로 24만 표 이겼거든요. 전국에서. 네. 근데 서울에서는 31만 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또 종부세라는 대상자를 따져보니까 서울만 따지고 보니까 2017년과 21년을 보니까 한 35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31만 표 줬어. 근데 종부세 대상자가 35만 명이 늘었어. 이렇게 계산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고 관련해서 세금도 많이 올라가서 내가 24만 표 진 거다. 그러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걸 낮춰야만이 내가 승부가 난다 생각하는 거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78년도에 10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당이 졌어요. 공화당이 1.1%포인트로 졌어요. 왜? 부가세 도입 때문에 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선거로서 놓고 보면 진짜 이건 독약이거든요. 세금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 24만 표 차이로 진 게 이 세금 때문에 우리를 원래 찍기로 했다가 돌아선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본인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찍은 거냐. 만약에 후자라고 놓고 보면 감세가 효과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자신은 못하겠어요. 이게 꼭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서울에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특히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벨트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이. 네. 그리고 거기다 빚 한 뭐 1억 가까운 빼면 순자산 한 4억 5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속세 가지고 18억 공개라고 하는 18이라는 그 숫자는 이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재산 규모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수정님 말씀대로 딱 그냥 서울 일부 아파트값 비싼 데를 겨냥한 표를 의식한 정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감세 움직임. 민주당이 이제까지 이렇게 감세를 추진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감세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안방 다 내주게 생겼다. 그런 걱정이 저는 들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토론하자. 이제 뭐 처음에 1대1 얘기했다가 3대3까지 가서 이게 지금 하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3대3 만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네.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극우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집회 나가서 헌재 부정하고 막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조금 빠지고 그러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외치고 세금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 때 확 이걸로 이제 전선을 바꿔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극우안이 뭐 헌재 부정이니 뭐 폭력이니 이런 걸 다 좀 걷어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백약이 무약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글쎄요, 저도 그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가는 거 좀 그만하고 세금만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연금도 있고 뭐 의정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네. 그런 걸 가지고 당 지도부가 그래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게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토론을 하든지 저는 토론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갤럽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가 35% 지지율이거든요. 네. 국회 후보 다 합친 게 24%예요. 한 사람 지지율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분발하든지 뭐 터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새로 써야 되겠다는 각성이 나올 법한데 그냥 그대로 고집하는 건 도대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신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탄핵, 뭐 인용이 될지 뭐 네. 기회가 될지가 이제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돼서 딱 요시 딱 바꾸시다 이렇게 돼? 잘안 되죠.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빨리 입장 정리해가지고 바꾸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또 그때도 광화문 집회는 이어질 텐데. 그렇죠. 그때 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계속 과격한 어떤 시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근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도부인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무슨 전략으로 나가고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답답한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현재가 딱 파면하고 나서도 군소리 안 하고 예. 수사받고 공론분열 안 시켰잖아요. 예. 지금 이 윤 대통령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손절해야지 선거를 치르죠. 손주를 그렇게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우리는 당이 안 쪼개고 가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아니 윤항으로 손절해야죠. 탈륜해야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뭔가 지금 또 해야죠. 근데 아니 진작 하자고 그랬어요. 진작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왜 유승민 변호사님한테 탈륜 대표님이 잘 되기를 바라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